요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재래시장을 사람들이 몰리게 하는 핫플레이스로 변화시키는 브랜드. 매 시즌 굿즈를 내놓을 때마다 예쁜 디자인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카페 굿즈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넘버원 브랜드. 커피 전문 브랜드 중 화제성 1위인 이 브랜드. 바로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스타벅스입니다. 2020년에만 매출이 2조가 넘었으니 말 그대로 엄청난 기업이죠. 이러한 스타벅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유치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중간에 매각 차익으로도 수십억을 벌 수 있는, 피부과 의사보다 스타벅스 투자로 유명한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씨. 이분 역시 스타벅스 재테크로 100억대 시세 차익을 본 신화 같은 인물인데요. 하지만 저는 스타벅스 건물주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스타벅스 시장 확대 전략을 고려해보면 잘못했다가 나락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스타벅스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역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텐데,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이러한 조건들도 당연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타벅스 건물주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스타벅스 건물주 되는 데 있어 많은 해안을 얻어가실 겁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아직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높은 김연아도 스타벅스 건물주인 거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김연아 씨가 스타벅스 건물주인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전지현 씨도 용산에 스타벅스를 유치한 건물주시고, 가수 싸이도 용산 한강진역에 스타벅스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스타벅스가 아니고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입니다. 배우 송승헌 씨도 신사역 초역세권 건물에 스타벅스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배우 하정우 씨는 송파구 방이동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갖고 있고, 강원도 속초에도 스타벅스 건물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총 두 채 갖고 있는데, 원래는 서울 강서구에도 하나 더 있어서 총 3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매각을 해서 지금은 2개입니다. 스타벅스 투자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한수민 씨는 스타벅스 방배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스타벅스 투자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니즈를 스타벅스가 모를 수가 없기에 스타벅스는 임대인보다 갑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우량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줄 필요가 없게 되었죠. 특히 스타벅스 점포 개발팀은 베일에 쌓여있는 조직으로 전국의 건물주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집단입니다. 스타벅스를 자기 건물에 유치하려면 이들을 만나야 하는데, 이 점포 개발팀이 아무 건물주나 만나줄 이유는 전혀 없죠. 말 그대로 초우량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포 개발팀 직원을 만나려면 수억 원의 로비를 주어야만 자신의 건물에 스타벅스를 유치할 수 있다 등 별의별 소문들이 무성한데, 이러한 실체를 명확히 알고 있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타벅스를 유치한 건물주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이러한 스타벅스를 유치한 건물주들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만나줄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이들을 설상 만난다 해도 이들의 말이 100% 진실인지 확신할 수도 없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타벅스 자체는 고민이 없을까요? 모든 기업들은 매출 신장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 스타벅스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돈을 긁어모으는 집단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해당 이미지는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엄청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전부 직영이다 보니까 근거리, 점포 입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다니다 보면 사거리에 스타벅스가 3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해당 상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총액 한계라는 게 있을 텐데, 하나의 상권에 여러 개의 매장을 내면 점포 하나당 매출이 당연히 떨어질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웬만한 곳에는 이미 스타벅스가 들어갈 만한 곳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므로 매출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3월 17일 기준 지역별 스타벅스 매장 현황인데, 전국적으로 약 1700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에만 약 10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거의 59%인데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 50%인 걸 감안을 해도 스타벅스가 수도권, 즉 인구가 몰려있는 곳에 더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타벅스마저 이렇게 서울에 몰려있고 매출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신시장을 개척을 하려면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타벅스가 매장을 점차 지방으로 확대하면서 유독 선호하는 매장 스타일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즉 매장 안에 안 들어오고 차 안에서 바로 음료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인데요. 스타벅스가 이러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확대하는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핵심 도심지에 비해
도심 외곽지나 지방에서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구축하기가 쉽겠죠. 두 번째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열려면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넓은 부지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열면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신시장 창출, 즉 매출 정체를 타개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겠죠. 스타벅스 건물 등기를 떼보신 적 있나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실제 등기입니다. 스타벅스는 월세 1,000만 원과 같이 고정 임대료로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 매출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스타벅스 건물 투자에 관해 알아본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입김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이 임대료율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내려왔다더라, 이런 카더라 소식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등기를 떼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해당 매장은 보증금 4억에 월 차임은 순 매출의 13%로 책정이 되었네요. 부가세는 별도고요. 등기를 떼보면 각 지점별로 수수료율이 상이합니다. 경주 보문호수 DT점, 인천 청라 DT점, 대구 팔공산 DT점, 동해 DT점, 포천 DT점, 부산 화명강변 DT점, 안동 강변 DT점, 김포 풍무 사거리 DT점, 수많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중 일부 점포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러한 DT 매장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강남, 용산 같은 핵심지보다는 약간 도심 외곽지나 지방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강남 한복판에 저러한 DT 매장을 지으려면 땅값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이러한 스타벅스의 DT 점포 확대 전략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스타벅스 점포 개발팀 직원들은 분명 상권 분석에 있어서 날고기는 전문가 집단일 것이고 엄청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철저한 상권 분석 및 관리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뛰어난 상권 분석팀 직원, 최고 경영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성공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대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고 수많은 대기업 거래처 직원, 수많은 경영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철두철미하게 사업성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대기업이라도 이상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생각보다 많고 중간에 사업성 분석할 때도 엉터리로 할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지방 소멸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현실이 뉴스에서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을 갈 때마다 유동인구가 없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 인구 감소는 진짜 장난 아니고요. 최근 20년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약 230여 개 기초 지자체 숫자의 변화를 보면 진짜 소멸의 변화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소멸 위험 진입, 소멸 고위험 지자체는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2022년 3월 23개 기초 지자체를 빼고 모두 다 소멸 주의, 소멸 위험 진입, 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도 230개 기초 지자체 중 23개 지역만 정상 지역이니까 90%는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매장은 시간이 지남에도 꾸준히 확대가 되었는데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스타벅스 점포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핵심지보다는 지방 분포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장 형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가 건물주와 장기 계약을 한다는 건데요. 해당 등기부도 보시면 2021년부터 만 15년 동안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아니 장기 계약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 아니냐. 그것도 일반 임차인도 아니고 초우량 임차인인 스타벅스라면 월세 따박따박 들어올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기 계약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멀리서 봐도 스타벅스 매장 스타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스타벅스만을 위한 인테리어를 갖춘다는 거죠. 즉 스타벅스만을 위한 건물을 건물주가 제공했으니 이에 상응하여 스타벅스도 건물주를 위해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인즉슨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스타벅스가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고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하고 나가게 된다면 다른 임차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만을 위한 인테리어를 위해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돈을 쏟아부었는데 스타벅스가 나가고 다른 가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스타벅스 점포에 명륜 진사갈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스타벅스 점포에
명륜 진사갈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점포는 홍콩 반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점포는 교촌치킨 받을 수 있을까요? 하려고 했는데 여긴 뭔가 좀 어울립니다. 아니면 할매 순댓국집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순대국밥을 드라이브 스루 하게 된다면 입천장 다 돼버리겠죠. 즉 드라이브 스루 매장 특성상 해당 업종 특성에 맞는 가게, 즉 대체제를 구하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1년 후 경기 상황도 잘 예측이 안 가는데 지금으로부터 15년 후 스타벅스가 계약 종료 후 나가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건물주인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위해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의 돈을 투자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 건물을 짓는 분이 있을까요? 단연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투자를 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철저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된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나갈 것입니다. 원래부터 망한 상권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했으나 지금은 망한 상권이 있고 지금 역시 흥하는 상권이나 불과 몇 년만 지나더라도 망하는 상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스타벅스라고 할지라도 이미 초토화된 상권이라면 스타벅스 역시 그 상권을 부흥시키는 것이 힘에 붙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지방에서도 외곽이라면 더더욱 그럴지도 모르죠. 중국의 루이신 커피라고 있습니다. 커피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브랜드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탕웨이가 모델이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루이신 커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커피 시장을 평정할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루이신 커피는 파산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핫했던 카페베네,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많이 하락한 브랜드가 되었죠.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22년 기준 매출 162억이고 영업이익은 12억 손실입니다. 매출 기준 비교했을 땐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도요타가 있죠.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 매출이나 브랜드 인지도 중에서도 탑으로 꼽히는 도요타 자동차가 그런데 올해 1분기에 현대기아차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현대기아차가 6조 원대인데 도요타가 5조 원대죠. 사실 이건 도요타보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이오닉, EV6, 제네시스 등 전기차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고급차 부문에서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도요타 하면 떠오르는 전기차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마 알고 있는 자동차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떠올릴 것이고 두 번째로 중국차가 떠오를 겁니다. 사실 중국 전기차는 국내 버스 시장도 거의 평정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 확대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전세계 1위였던 노키아마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스타벅스라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가 커피 시장 포함 기타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계속 드는 것은 시장 선도 업체라고 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도 기업 역시 결국엔 사람들이 운영하는 집단이기에 100% 완벽이란 없기 때문이죠. 스타벅스 캐리백 사태를 아시나요?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태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건데 지난 여름 이것 때문에 스타벅스가 이미지에 엄청나게 먹칠을 했습니다. 카페 다이어리의 원조고 굿즈를 내놓을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제품 가격이 비싸도 스타벅스 로고만 붙이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브랜드, 여러 기업들이 콜라보하고 싶어하는 브랜드, 이러한 스타벅스가 썸머 캐리백에 발암 물질이 발견이 돼서 전량 회수 조치를 했었고 제 기억엔 그 제품 금액가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굿즈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암 물질 등을 사전에 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은 최근 7년간 계속 우상향을 했는데 작년에도 매출은 직전 연도 대비 증가를 했으나 영업이익은 역신장을 했습니다. 이 역신장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설명드렸던 썸머 캐리백 사태로 비용 손실이 수백억에 이르면서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1위부터 5위까지 정보기술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도 7위에 당당히 버티고 있는 저 코카콜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료 하나로 이렇게 오랜 기간 시장 선도 업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100개 브랜드 중 5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엄청 대단한 순위죠. 잡다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 스타벅스 건물주를 하고 싶다면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도권 핵심지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짓는 게 훨씬 안정적이겠죠. 어차피 스타벅스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한복판 땅이라면 그 땅값이 떨어질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 말고 구분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스타벅스 입점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분 상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스타벅스를 유치할 가능성은 높진 않을 것이고, 스타벅스의 현재 주요 전략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다 보니까 내가 일반 구분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스타벅스를 임차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구분 상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왼쪽과 같은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환금성 및 대체성은 엄청 중요한 요소인데, 왼쪽은 스타벅스가 나가더라도 다양한 업종의 가게를 유치할 수가 있는데 반해 오른쪽 가게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제약 조건이 높으니까 나중에 매각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스타벅스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스타벅스는 감히 제가 나쁘게 볼 브랜드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20 몇 년간 한국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유행을 선도하는 커피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커피 브랜드 하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1순위 브랜드는 당연히 스타벅스입니다. 이러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구조가 변경되면서 지난 20년간의 스타벅스와 앞으로의 20년간의 스타벅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에 미친 영향력이 엄청났기에 기대치가 엄청 높아진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 드라이브 스루 매장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 반드시 플랜 B를 세워야 하는 것. 두 번째, 서울 수도권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그래도 괜찮다. 스타벅스가 진짜 극히 희박한 확률로 커피 시장에서 지위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의 땅값이 하락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초우량 기업도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기에 지금 좋아 보이는 기업을 무조건 우상시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네 번째,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대체재 및 환금성 유무를 고려했을 때 지방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보다는 수도권의 구분 상가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구분 상가 투자에서 스타벅스 유치 확률이 낮아지는 점은 감수를 해야 한다. 영상 줄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여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글귀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